뜨거운 태양이 아스팔트와 철골 구조물 위로 쏟아져 내렸다. 거대한 태명건설의 신축 복합몰 공사 현장은 쇳가루 섞인 먼지와 기계들의 소음, 그리고 인부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었다. 강민혁은 그 용광로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다른 인부들과 함께 붉게 달아오른 철근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젊은 육체는 고된 노동으로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이 거친 현장과 어울리지 않게 언제나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 깊고 차분했다. 그는 고아였다.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이. 그는 18살 때부터 공사장을 전전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거대한 건축물이 맨 땅 위에서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이라는 것에 매료되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 빠르게 배웠다. 현장의 베테랑 인부인 박 반장은 그런 민혁을 눈여겨보고 친아들처럼 챙겨주었다. 민혁이 넌 눈썰미가 있어. 그냥 시켜서 일하는 놈들이랑은 달라. 넌 여기 있을 놈이 아니야. 어느 날 오후 타워 크레인이 육중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외벽 패널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모든 인부들이 숨을 죽이고 거대한 패널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순간 민혁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패널을 임시로 지지하고 있는 비계의 한쪽 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뒤틀리며 불안한 신음을 내뱉고 있었던 것이다. 이대로 패널에 하중이 실리면 비계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위험해요, 멈춰요. 민혁은 자기도 모르게 고함을 쳤다. 그의 외침에 현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현장 관리소장인 최규식 소장이 짜증 섞인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태명건설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과 부패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어떤 놈이야, 시끄럽게. 민혁은 주눅 들지 않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계의 뒤틀린 부분을 가리켰다. 저기, 저쪽 지지대가 약합니다. 보강 작업을 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최 소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네가 뭘 안다고 나서 네가 전문가야. 넌 그냥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 이 자식아 어디서 건방지게. 그의 모욕적인 언사에 주변 인부들은 민혁을 안타깝게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바로 그때 박 반장이 다가와 최 소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상황을 중재했다. 에이, 소장님, 어린 놈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냥 제 선에서 저쪽에 지지대 하나만 더 대놓겠습니다. 안전한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최 소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박 반장과 민혁이 재빨리 보강 작업을 마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계의 불안한 떨림이 멎었다. 작은 사고를 막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최 소장은 민혁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경고했다. 오늘 일은 박 반장 봐서 넘어간다.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잘난 척하면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 버릴 줄 알아. 그는 자신의 권위에 감히 도전한 어린 인부에게 깊은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그날 일을 마친 뒤 박 반장은 민혁에게 조용히 충고했다. 최 소장 같은 인간들한테 밉보여서 좋을 거 하나 없다.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시가 다 그런데 우리 같은 하루살이가 뭘 어쩌겠냐. 그냥 죽은 듯이 일하고 우리 목만 챙기면 되는 거야. 그의 말은 현실이었지만 민혁은 그 현실에 순응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건물을 짓는다는 행위 자체를 사랑했다. 그날 밤 인부들이 모두 잠든 한바집의 좁은 방에서 민혁은 낡은 건축학 개론책을 펼쳤다. 낮에는 고된 노동으로 몸을 단련하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다. 그의 꿈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는 언젠가 사람들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영혼이 담긴 건물을 직접 설계하는 위대한 건축가가 되고 싶었다. 그는 창밖으로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어둠 속에 서 있는 빌딩의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그는 저 거대한 철골 구조물의 경외감을 느끼는 동시에 그 안에 숨겨진 위험한 비밀들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손으로 저런 불안한 건물이 아닌 완벽하고 안전한 건물을 짓겠다고
밤하늘에 조용히 맹세했다. 몇 달 뒤, 강민혁은 태명건설의 올해 최고 야심작인 블루캐슬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마감 공사팀에 배속되었다. 이미 웅장한 위용을 드러낸 건물은 그 외관만으로는 태명건설의 기술력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민혁은 그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위험의 징후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의 불안감은 곧 끔찍한 현실로 확인되었다. 그는 지하 주차장에 누수 점검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어두컴컴한 주차장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며 꼼꼼히 살피던 그의 불빛이 건물의 하중을 고스란히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원형 지지 기둥에 멈췄다. 기둥의 표면에는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한 실금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다. 단순한 표면 균열이 아니었다. 그의 지식과 직감은 저것이 기둥 내부의 철근 구조물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전단 균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다른 기둥들을 미친 듯이 확인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지하 3층의 거의 모든 주요 지지 기둥에서 크기만 다를 뿐 비슷한 형태의 균열들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건물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그는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즉시 깨달았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준 미달의 값싼 수입 철근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 미친 짓을 지시한 사람은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진태수 이사라는 소문이 현장에 바다했다. 민혁은 끔찍한 도덕적 딜레마에 휩싸였다. 이 사실을 폭로해야 하는가 하지만 현장 소장인 최규식에게 보고해봤자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실을 묻어버릴 것이 뻔했다. 오히려 내부 고발자인 자신을 해고하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해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입주하게 될 이 건물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양심이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사실을 직접 본사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그는 월차를 내고 서울에 있는 태명건설 본사로 향했다. 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에 그가 화려한 대리석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벌레 보듯 멸시하는 시선을 보냈다. 그는 안내 데스크에 가서 안전관리팀이나 진태수 이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그의 행색을 본 비서들은 그를 미친놈 취급하며 보안 요원을 불러 그를 쫓아내려 했다. 이사님, 블루캐슬 현장에 긴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그의 절박한 외침이 로비에 울려 퍼졌다. 소란을 듣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진태수 이사 본인이었다. 그는 최고급 수트를 차려입은 차에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한 표정으로 민혁 앞에 섰다. 민혁은 다급하게 자신이 밤새 찍어온 기둥의 균열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사님, 이건 단순한 균열이 아닙니다. 이대로 입주를 시작하면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태수는 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니오 같은 놈들 수법.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디서 공사 현장 사진 몇 장 찍어놓고 돈 좀 뜯어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지. 그의 눈에는 진실을 말하는 노동자의 절박함이 아니라 돈을 노리는 협박범의 탐욕만이 보였다. 니까짓 게 뭘 안다고 건물 붕괴를 운운해. 당장 이 미친놈 끌어내. 그의 명령에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민혁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민혁은 저항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질질 끌려 건물 밖으로 내팽개쳐졌다. 진태수는 그에게 다가와 짓밟아 뭉갠 담배꽁초를 그의 발밑에 던지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너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오늘 일을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니면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알아들었어. 그는 돌아서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자신의 왕국으로 들어갔다. 민혁은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아 거대한 태명건설의 유리 빌딩을 만견자실하게 올려다보았다. 그는 패배했다. 진실을 알리려던 그의 노력은 짓밟히고 무시당했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
자신이 찍었던 균열 사진들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저 멀리 수백 명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블루캐슬의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끔찍한 비극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제 그만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극을 막을 힘이 자신에게는 조금도 없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강민혁의 경고는 허공 속의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다. 몇 주 뒤, 블루캐슬은 화려한 준공식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했다. 태명건설은 연일 자신들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광고를 내보냈고,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일자리를 잃고 변두리 여인숙을 전전하던 민혁은 자신이 막지 못한 거대한 비극의 시한폭탄이 똑딱거리는 소리를 홀로 들어야만 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악몽은 현실이 되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블루캐슬의 수백 개의 창문들 너머로 가족들의 단란한 저녁 식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건물 지하에서부터 괴물 같은 굉음이 울려 퍼졌다. 도시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강력한 진동과 함께 50층짜리 거대한 빌딩은 마치 모래성처럼 단 10초 만에 수직으로 붕괴해 내렸다. 한순간에 아파트는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으로 변해버렸고 수백 명의 삶이 그 안에서 가루가 되어 사라졌다. 그 시각 근처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던 민혁은 지진이라도 난 듯한 진동에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그 자리에 서 있던 블루캐슬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하늘을 뒤덮은 거대한 먼지 구름과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사람들의 비명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사고 현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 얼마 전 블루캐슬의 최종 안전 점검팀에 합류했던 박 반장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사고 현장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생존자를 찾고 있었지만 거대한 잔해더미 앞에서 그들의 노력은 역부족으로 보였다. 민혁은 자신의 안전도 잊은 채 맨손으로 콘크리트 조각들을 파헤치며 생존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반장님, 박 반장님! 그가 목이 터져라 외치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옆에 있던 위태로운 구조물이 2차 붕괴를 일으켰고 그는 정신을 잃었다. 같은 시각 태명건설의 비상대책회의실은 전혀 다른 의미의 전쟁터였다. 진상철 회장과 진태수 이사는 사고 수습이 아닌 책임 회피와 여론 조작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붕괴가 부실 공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것이다. 진 회장은 냉혹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아들 태수를 보며 그는 혀를 찼다. 사고 원인은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안 침하로 발표한다. 그리고 희생양이 필요해. 그의 시선이 사망자 명단에 머물렀다. 현장 최종 책임자였던 박 반장이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해.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가장 깔끔한 시나리오다. 다음 날 아침 진상철 회장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준비된 각본대로 이번 참사가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었으며 회사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책임을 이미 고인이 된 박 반장에게 떠넘기는 비열함도 잊지 않았다. 언론은 거대 기업이 발표한 내용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았었고 여론은 서서히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혁은 병실의 작은 침대 위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팔에는 깁스가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은 TV에서 흘러나오는 진상철 회장의 위선적인 목소리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던 은인인 박 반장이 사고의 주범으로 몰리는 끔찍한 뉴스였다. 그는 TV 화면 속에서 슬픔을 연기하며 고개를 숙이는 진 회장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뒤에 서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카메라를 응시하는 진태수의 얼굴을 보았다. 그 순간 민혁의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렸다. 슬픔과 절망은 차갑고 시퍼런 분노가 되어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는 부상당하지 않은 왼손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그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다. 그는 죽은 박 반장과 억울하게 죽어간 수백 명의 희생자들의 영혼을 향해 피눈물과 함께 맹세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 그리고 반드시 강해져서 당신들의 거짓된 제국을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고 그 죄값을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겠다. 소년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그의 가슴 속에는 복수라는 이름의 거대한 용이 깨어나고 있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 청년의 복수심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미르건설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을 때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안전, 혁신, 신뢰라는 무모해 보일 정도의 철학을 바탕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완벽한 건축물들을 하나씩 세상에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건물은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예술 작품이었고 그 어떤 재해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요새였다. 미르건설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지만 그 중심에 있는 창업자 강민혁 회장의 정체는 철저하게 비밀에 쌓여 있었다. 업계 사람들은 그가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가진 천재 건축가라는 사실만을 어렴풋이 알 뿐이었다. 그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렸고 오직 결과물로만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10년 전 먼지 구덩이를 헤매던 비참한 노동자는 이제 아무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업계의 거물이자 신비로운 은둔자가 되어 있었다. 그랬던 그가 처음으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 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에게 수여되는 올해의 건축가 대상 시상식이었다. 미르건설이 최근 완공한 별빛 미술관이 만장일치로 대상 수상작에 선정된 것이다. 시상식장은 건설, 건축, 정재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로 가득했다. 마침내 대상 수상자로 미르건설 강민혁 대표의 이름이 호명되자 장내의 모든 시선이 무대로 쏠렸다. 단상 위로 한 남자가 걸어 올라왔다. 30대 초반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남자였다.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수트는 그의 과거를 감추고 있었지만 그의 곧게 편 허리와 단단한 손에서는 평생을 현장에서 보낸 사람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10년의 고통과 결의를 응축한 듯 깊고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가 바로 강민혁이었다. 그는 황금빛 트로피를 건네받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는 길지 않지만 듣는 이의 심장을 울리는 연설을 시작했다. 저에게 건물은 상품이 아닙니다. 건물은 사람들의 삶과 꿈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가들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의무는 그 안에 담긴 삶과 꿈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뼈아픈 과거를 딛고 일어선 자의 진실한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의 연설은 부실공사의 대명사가 된 태명건설을 향한 이름 없는 고발장과도 같았다. 지난 10년 그의 삶은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그는 사고 보상금과 막노동으로 번 돈을 털어 야간 대학 건축학과에 입학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구조역학책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태명건설이 무시했던 바로 그 안전과 기본을 미친 듯이 공부했다. 졸업 후 그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다. 그의 완벽주의와 천재적인 설계 감각은 금세 입소문을 탔고 그의 회사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마침내 지금의 미르건설이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10년 전 병실에서 했던 피눈물 어린 맹세가 이끌어온 결과였다. 화려한 시상식이 끝나고 그는 자신을 축하하려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자신의 채에 올라타 운전기사에게 집이 아닌 다른 목적지를 말했다. 블루캐슬 추모공원으로 가게. 차창 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은 오직 어둠 속의 한 곳만을 향하고 있었다. 추모공원은 차갑고 고요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수백 명의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거대한 추모비 앞에 섰다. 그는 희생자들의 이름들 사이에서 자신의 유일한 스승이자 친구였던 박진석의 이름을 찾아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묵직한 황금빛 트로피를 차가운 추모비의 받침대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에게 이 상은 성공의 증표가 아니라 앞으로 시작될 진짜 전쟁을 위한 무기일 뿐이었다. 그는 굳게 닫힌 입술로 친구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반장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공원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얼굴에 비장한 결의가 서렸다. 강민혁의 이름이 건축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태명건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진상철 회장은 처음에는 미르건설이라는 낯선 이름을 풋내기쯤으로 여기고 무시했다. 하지만 미르건설이 연달아 어려운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키고 업계의 신성으로 떠오르자 그의 심기도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두 회사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랜드마크, 서울시립중앙도서관의 건립을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공공건축 사업이 아니었다. 서울의 심장부에 100년 이상 남을 역사적인 건축물을 짓는 모든 건설사의 꿈과도 같은 프로젝트였다. 업계의 모든 시선이 이 영광스러운 사업을 누가 따낼 것인지에 집중되었다. 수많은 경쟁 끝에 최종 후보는 두 곳으로 압축되었다. 전통의 강자 태명건설, 그리고 무서운 신의 미르건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태명건설의 회의실, 진상철 회장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근본도 없는 놈들이 상 하나 탔다고 거물이라도 된 줄 아나? 그의 아들 진태수는 그 옆에서 거들었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저런 놈들은 저희의 상대가 못 됩니다. 그들의 전략은 언제나처럼 단순하고 오만했다. 첫째,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과 교수들에게 은밀하게 뇌물을 건네고, 둘째, 자재와 인건비를 후려쳐 비현실적인 최저 입찰가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일단 공사를 따내기만 하면 나중에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얼마든지 손실을 메꿀 수 있다고 믿었다. 반면 미르건설의 사무실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강민혁은 그의 젊고 열정적인 팀원들과 함께 도서관 설계안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의 전략은 대명의 것과 정반대였다. 그는 최고의 기술과 자재를 사용할 것을 고집했다. 그의 설계안에는 지진과 화재에 대비한 최첨단 안전 시스템,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기술, 그리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인간 중심의 공간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의 입찰가는 태명의 것보다 높았지만 그는 건물의 100년 수명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방식이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장기적으로는 시의 예산을 아끼는 길이라는 것을 상세한 데이터로 증명해냈다. 마침내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이 밝았다. 먼저 발표에 나선 태명건설의 진태수는 화려한 그래픽과 미사여구를 동원해 가장 저렴한 비용과 가장 빠른 공사 기간을 강조했다. 그의 발표는 번지르르 했지만 건물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음으로 강민혁이 단상 위에 섰다. 그는 차분하고 진솔한 목소리로 자신의 설계안에 담긴 철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미래 세대를 위한 지식의 성전을 짓겠다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그의 진심 어린 발표에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결과가 발표되었다. 태명건설의 임원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발표된 최종 사업자의 이름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미르건설? 심사위원단은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와 시민의 안전과 미래 가치를 우선한 철학을 선정 이유로 밝혔다. 태명건설이 수십 년간 지배해온 안방에서 신생업체에게 굴욕적인 참패를 당한 것이다. 진상철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분노에 차들고 있던 골프채를 부러뜨렸다. 고작 그딴 풋내기 놈한테 내 앞에서 이 사업을 빼앗겼단 말이냐. 그는 아들 진태수의 무능함을 질책하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이제 미르건설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강민혁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심각한 적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시각, 강민혁은 새로운 도서관이 지어질 빈 부지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승리를 알리는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흥분 대신 차갑고 비장한 만족감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10년 전 태명건설이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바로 그 방식 부패와 술수가 아닌 정직과 실력으로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수주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거대한 복수극의 시작을 알리는 정의의 신호탄이었다. 그는 저 멀리 보이는 태명건설의 본사 빌딩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서울시립도서관 프로젝트 수주 소식은 강민혁에게 첫 번째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었지만 그는 거기에 안주할 생각이 없었다. 그에게 이 승리는 10년간 준비해온 진짜 전쟁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에 불과했다. 그는 미르건설이라는 방패와 대중의 신뢰라는 창을 손에 넣었다. 이제 그는 어둠 속에 묻혀있던 1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아이 낼 준비를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행보는 블루카에슬 유가족 협의회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미르건설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참사의 또 다른 피해자이자 희생자의 친구라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그들을 찾아갔다. 유가족들이 모여있는 작은 사무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의 얼굴에 깊은 슬픔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새겨놓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민혁을 경계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그들의 아픔을 이용하기 위해 접근했다가 인해 등을 돌렸기 때문이었다. 또 무슨 꿍꿍이로 우릴 찾아온 거요? 유가족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다. 민혁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박진석 반장의 마지막 후배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그날의 참사가 천재지변이 아닌 명백한 인재 아렌타이였음을 증명하고 죽은 이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지난 10년간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도 유가족들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바로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한 젊은 여성이 걸어 나왔다. 잠깐만요. 아버지를 아신다고요? 그녀는 날카롭지만 슬픔이 깃든 눈으로 민혁을 쏘아보았다. 그녀는 바로 박진석 반장의 외동딸 박소연이었다. 10년 전 아버지가 부실 공사의 주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독하게 공부해 기업 범죄 전문 변호사가 되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홀로 거대 기업 태명건설과 싸워온 유가족 협의회의 법률 대리인이었다. 민혁은 그녀의 이름을 듣는 순간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교복을 입고 울고 있던 어린 소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소연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소연은 그를 매섭게 신문하기 시작했다. 강민혁 대표님 같은 거물이 왜 이제 와서 저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는 겁니까? 태명건설을 공격할 정치적인 명분이 필요하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의 아픔을 이용해 당신의 사업을 확장하려는 수작인가요? 그녀의 모든 질문은 그녀가 10년간 세상으로부터 받아온 상처의 증거였다. 민혁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담담하게 박 반장과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박 반장이 얼마나 정직하고 강직한 기술자였는지, 그가 자신에게 건물을 짓는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책임감을 어떻게 가르쳐 주었는지 그의 이야기는 딸인 소연조차 몰랐던 아버지의 세세한 모습들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난 10년간 홀로 연구하고 분석해온 블루카에슬 붕괴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보고서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 보고서는 수백 페이지에 달했다. 그 안에는 값싼 철근이 어떻게 건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좌구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공학적인 분석과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한 남자의 처절한 10년간의 집념 그 자체였다. 소연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며 처음에는 의심이었던 그녀의 눈빛이 점차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그리고 마침내 희미한 희망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왜, 왜 이걸 혼자서? 힘이 없었으니까요. 민혁이 짧게 대답했다. 진실을 손에 쥐고 있어도. 그것을 세상에 외칠 힘이 없으면 진실은 그저 망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10년을 준비했습니다. 소연은 그의 눈에서 자신과 똑같은 진실을 향한 뜨거운 분노와 의지를 보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좋습니다. 강민혁 대표님. 함께 싸웁시다. 아버지의 명예를. 그리고 모든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우리가 풀어주는 겁니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혔다. 10년간 흩어져 있던 복수와 정의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힘으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소연의 사무실 벽에 걸린 블루카에슬 관련 인물 관계도의 중심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 중심에는 10년 전 민혁을 해고했던 현장 소장 최규식의 낡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옆에는 붉은색으로 물음표가 그려져 있었다. 민혁이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이 사람입니다. 그가 입을 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겁니다. 강민혁과 박소연의 연합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10년 전 블루캐슬 붕괴의 진실을 알고 있을 유일한 생존자인 전 현장 소장 최규식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참사 직후 태명건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민혁은 미르건설의 정보팀을 총동원해 그의 행방을 추적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들은 마침내 최규식이 가명을 쓰고 땅끝 마을의 한 외진 어촌에서 숨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민혁과 소연은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마을은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몰아칠 듯 굳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낡고 허름한 집들 사이로 비릿한 갯내음과 술 냄새가 뒤섞여 풍겨왔다. 최규식의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낡고 초라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10년의 세월과 죄책감 그리고 알코올에 완전히 망가져버린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때의 오만했던 현장 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늙은 패배자만이 서 있었다. 최규식은 처음에는 민혁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민혁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순간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태명건설에서 보낸 나 1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날 죽이러 온 거냐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부엌에서 식칼을 집어들고 그들을 위협했다. 그는 태명건설이 언젠가 자신을 제거하러 올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 10년을 살아온 것이다. 민혁은 그의 위협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최 소장님, 우리는 진실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소연이 앞으로 나서며 아버지의 사진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분을 기억하십니까? 최규식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태명건설은 당신의 침묵의 대가로 이 선량하고 정직했던 기술자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당신은 돈을 받고 10년간 숨어 살았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목숨과 명예를 모두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과 그의 딸이 토해내는 울분에 최규식의 위태로운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식칼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고. 죽은 사람들의 원혼이 매일 밤 자신을 찾아왔다고 절규했다. 태명건설이 건넨 돈은 그에게 행복이 아닌 지옥을 선물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진태수 이사가 어떻게 부실 철근 사용을 지시했는지, 그리고 진상철 회장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사고 후에 자신을 협박했는지. 그의 자백은 처절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법정에서 태명건설의 죄를 입증할 수 없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민혁이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증거는 없습니까? 당신의 말을 증명할 단 하나의 증거라도. 최규식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목숨줄을 내놓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소연의 눈물과 민혁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구석에 낡은 장롱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장롱의 밑바닥, 숨겨진 공간에서 기름종이에 쌓인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다. 태명 놈들이 언젠가 내 뒤통수를 칠 줄 알았지. 그래서 나도 보험 하나는 들어놨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민혁에게 건넸다. 그것은 그가 10년 전 몰래 기록해두었던 비밀 공사 일지였다. 민혁과 소연은 숨을 죽이며 일지를 넘겼다. 그 안에는 기준 미달의 철근이 반입된 날짜, 사용된 위치,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것을 최종 승인하는 진태수 이사의 친필 사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10년간 진실을 가리고 있던 거대한 침묵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이제 거대한 골리앗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롭고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넣었다. 최규식의 비밀 장부를 손에 넣은 강민혁과 박소연은 그러나 서두르지 않았다. 지금 당장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 수도 있었지만 민혁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태명건설의 과거 비리를 폭로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미래까지 완벽하게 파멸시킬 결정적인 무대를 원했다. 그리고 운명처럼 하늘이 그에게 최적의 무대를 선물했다.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할 100층 규모의 초고층 랜드마크 미라클 타워의 건립을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가의 수도를 상징할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이 사업을 따내는 건설사는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제왕으로 군림하게 될 터였다. 업계의 모든 관심이 과연 어느 회사가 이 영광을 차지할 것인지에 쏠렸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대로 경쟁은 곧 기존의 절대 강자 태명건설과 무섭게 떠오르는 신흥 강자 미르건설의 이 기파전으로 압축되었다. 세기의 대결. 두 거인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진상철 회장에게 미라클 타워 프로젝트는 추락한 명예와 회사의 운명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회사의 모든 자금과 인맥, 그리고 남은 모든 것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태명의 자존심이다. 회사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저 건방진 미르건설 놈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의 집무실에서 열린 비상회의에서 그는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아들 진태수 역시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민혁에게 이 프로젝트는 복수, 그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10년 전 먼지 구덩이 속에서 책을 읽으며 꾸었던 그의 평생의 꿈을 실현할 기회였다. 그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아름다운 마철로를 짓고 싶었다. 그는 밤낮을 잊고 설계에 매달렸다. 그의 팀이 마침내 완성한 미라클 타워에 설계하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첨단 친환경 기술과 지진과 테러에도 끄떡없는 혁신적인 안전공학, 그리고 서울의 하늘과 조화를 이루는 유려한 디자인이 결합된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었다. 입찰 과정은 몇 달에 걸쳐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태명건설은 언론을 이용해 미르건설이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 경험이 없다는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그들은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음성적인 로비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미르건설은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안전 기록과 도서관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기술력을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신뢰를 쌓았다. 여론은 점차 정직하고 혁신적인 젊은 기업인 미르건설의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 치열한 전쟁의 이면에서 민혁과 소연은 조용히 마지막 비수를 갈고 있었다. 그들은 최규식의 비밀 장부를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했다. 소연이 물었다. 언제 이 카드를 꺼낼 건가요? 민혁은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순간에요. 진실이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터뜨릴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승리를 확신하며
가장 높이 올라섰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마침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마지막 공개 프레젠테이션 날짜가 잡혔다. 두 회사의 대표가 서울시의 심사위원단과 수백 명의 언론, 그리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비전을 발표하고 평가받는 마지막 결전의 날이었다. 운명의 그날을 하루 앞둔 밤, 태명건설의 사무실은 초조함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진태수는 자신의 발표문을 초조하게 연습하고 있었고, 진상철 회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정치적 인맥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미르건설의 강민혁 사무실은 고요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중앙에 놓인 완벽하게 완성된 미라클 타워의 축소 모형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의 꿈의 결정체였다. 그리고 그의 책상 한쪽에는 10년 전 블루캐슬의 비참한 붕괴 현장을 담은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두 개의 이미지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긴장감 대신 10년의 한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 결전을 앞둔 장수의 비장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서울시청 대강당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한자리에 모인 듯한 열기로 가득했다. 맨 앞줄에는 심사위원단과 시의원들이, 그 뒤로는 경쟁사의 CEO들과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단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전국의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진상철 회장과 진태수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자신들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듯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먼저 발표에 나선 것은 태명건설의 진태수였다. 그는 화려한 CG 영상과 자신감 넘치는 제스처를 동원해 자신들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미라클 타워를 건설할 수 있는지를 역설했다. 그의 발표는 매끄러웠지만 그 안에는 건물의 안전이나 철학에 대한 깊은 고민은 없었다. 오직 이윤과 속도라는 태명건설의 천박한 철학만이 번지르르하게 포장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의례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마침내 강민혁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의 등장에 어수선했던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그의 차분하지만 강렬한 존재감이 장내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먼저 자신이 설계한 미라클 타워의 조감도를 스크린에 띄웠다.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용의 모습을 형상화한 눈부시게 아름답고 역동적인 디자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설계 안에 담긴 안전 철학과 시민들을 위한 공공공간의 가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발표에 청중들은 깊이 매료되었다. 모두가 그의 설계한 발표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등 뒤 스크린이 검게 변했다. 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무거워져 있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설계도와 최첨단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안전한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을 짓는 사람의 양심과 책임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미라클 타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전 처참하게 붕괴된 블루카에슬의 잔해를 담은 흑백 사진이었다. 장내에서 경악에 찬 탄성이 터져 나왔다. 진상철 부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민혁은 이제 건축가가 아닌 냉혹한 검사가 되어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태명건설은 이윤을 위해 기준 미달의 철근을 사용하여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의 말과 함께 스크린에는 최규식의 비밀 장부 속 진태수의 서명이 선명하게 확대되어 나타났다. 다음 순간 화면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자백하는 최규식의 영상 증언으로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민혁은 자신이 직접 제작한 3D 시뮬레이션 영상을 통해 부실 철근이 어떻게 건물의 붕괴를 유발했는지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끔찍할 정도로 생생하게 증명해 보였다.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나고 강당은 완전한 충격과 침묵에 휩싸였다. 민혁은 연단 끝으로 걸어 나와
맨 앞줄에 앉은 진상철과 진태수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더 크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심사위원단과 서울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수백 명의 시민을 살해하고 10년간 그 진실을 은폐해온 이런 비양심적인 기업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징할 미라클 타워를 우리 모두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지막 질문이 끝나자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고 질문들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생방송 카메라는 사색이 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진상철 부자의 얼굴을 가차없이 클로즈업했다. 그들은 수천만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들의 범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공개 처형을 당하고 있었다. 진태수는 공포와 분노에 질려 연단 위에 민혁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무어라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10년간 품어왔던 복수의 칼이 마침내 적의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은 순간이었다. 강민혁의 폭로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핵폭탄이었다. 프레젠테이션 장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생방송은 급하게 중단되었지만 이미 진실은 전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된 후였다. 기자들은 보안 요원들의 저지를 뚫고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진상철 부자에게 미친 듯이 몰려들었다. 회장님, 이게 모두 사실입니까? 10년 동안 전 국민을 속여온 겁니까? 그들의 외침은 무너지는 제국에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과도 같았다. 그날 밤 인터넷과 SNS는 태명건설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다. 살인기업 태명건설을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몇 시간 만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태명그룹의 모든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고 그들이 지은 다른 아파트의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10년간 그들이 쌓아 올린 명성과 신뢰는 단 하루 만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태명건설의 주가는 역사상 유례없는 폭락을 기록했다.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했고 그마저도 팔겠다는 주문만 쌓일 뿐 사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태명건설의 주식 거래를 전면 중지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수십조 원에 달했던 거대 기업의 가치가 사실상 연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다. 여론의 압박에 검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였다. 검찰총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블루카에슬 붕괴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성격 없는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바로 그날 오후 수백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태명건설 본사와 진상철 회장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던 거대한 성체는 이제 한낱 범죄 현장으로 전락하여 낱낱이 해부되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진상철과 진태수는 자신들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해외로 도피하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변호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준비해둔 개인 전용기를 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진상철은 차 안에서 마지막 남은 정치적 인맥들에게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동생 하던 그들은 이제 아무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버림받았다. 그들이 공항의 VIP 터미널에 도착하여 황급히 비행기로 향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그들의 눈앞을 하얗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불빛들 사이로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과 형사들이 나타나 순식간에 그들을 포위했다. 진상철 씨, 진태수 씨, 업무상 과실치사, 뇌물공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팀장이 차갑게 체포영장을 낭독하고 그의 손에 들린 은색 수갑이 진상철 부자의 손목에 철컥하고 채워졌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그들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이제 패배감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들이 연행되어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은
탐욕으로 가득 찼던 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다. 같은 시각, 강민혁은 박소연의 작은 사무실에서 그녀와 함께 이 모든 광경을 TV로 지켜보고 있었다. 진상철 부자가 수갑을 차는 모습이 화면에 클로징업되자 소연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10년간 쌓인 슬픔과 마침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민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통쾌함 대신 길고 길었던 전쟁을 마친 병사의 깊은 피로감과 고요한 허무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TV를 껐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사무실. 그는 창밖으로 이제는 자신의 손에 그 미래가 달리게 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을 지배했던 기나긴 복수의 밤은 끝났다. 이제 그에게는 그 복수의 끝에서 남겨진 자신이라는 존재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질문만이 남아 있었다. 진상철 부지에 대한 재판은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고 법은 그들에게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제국은 완벽하게 몰락했다. 얼마 뒤 중단되었던 미라클 타워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미르건설이 공식적으로 선정되었다. 강민혁은 마침내 10년간의 처절한 싸움 끝에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정점에 우뚝 섰다. 그는 자신을 파멸시켰던 자들처럼 무자비한 폭군으로 군림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불타던 복수의 불꽃은 이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뜨거운 책임감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첫 번째 행보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파산한 태명건설의 우량 자산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람들은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태명건설이라는 이름에 새겨진 부패의 역사를 지우고 그곳에서 일했던 수많은 죄 없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는 태명건설의 옛 직원들을 모두 모은 자리에서 연설했다. 과거의 잘못은 몇몇 부패한 경영진의 책임이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태명건설을 파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직하고 안전한 회사를 새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에 절망에 빠져있던 직원들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의 가장 중요한 행보는 그 다음에 이어졌다. 그는 박소연 변호사와 함께 블루캐슬 재단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재산의 절반과 미르건설 미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이 재단에 출연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단의 첫 번째 목표는 블루카에슬 참사의 희생자들과 대한민국 모든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평생의 생활과 치료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다시는 이 땅에 블루캐슬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설 안전 기술을 연구하고 그 기술을 모든 건설사의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안전 기술을 경쟁자들에게까지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복수를 넘어 산업 전체를 바꾸는 위대한 혁신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몇 년 후 서울의 하늘을 찌를 듯 미라클 타워가 위용을 드러내며 올라가고 있었다. 공사 현장은 강민혁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완벽한 안전과 혁신의 모델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말끔한 수트를 입은 회장님이 아니었다. 안전모와 작업복 점퍼 차림의 그는 현장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고 있었다. 그는 도면을 보고 철골 구조물을 만지며 젊은 기술자들과 열정적으로 토론했다. 그는 다시 건물을 짓는 행위 자체를 사랑하던 순수한 청년으로 돌아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공사가 한창인 타워의 상층부로 올라갔다. 해질녘의 노을이 서울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저 멀리 블루캐슬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 세워진 푸른 추모공원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자신에게 아낌없는 가르침을 주었던 박 반장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깊고 고요한 평화에 잠겨 있었다. 그는 다시 눈을 떠 자신을 둘러싸고 솟아오르는 거대한 타워의 뼈대를 바라보았다. 망치 소리와 용접 불꽃 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교향곡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진정한 복수는 원수를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짓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갇힌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더 안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건설자였다. 그의 얼굴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